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변리사 스쿨에서 2차 상표법 강의를 맡고 있는 57기 이성규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특허법인 명신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로 2년차로 변리사 스쿨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상표법 2차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서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박상보 변리사님께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GS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2차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2차 시험이 대부분 전부 다 처음이시니까 1차 시험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밑에 1차 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문제를 봐보시면은 상표법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적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쟁점이 주어져 있음 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2차 기출 문제를 살짝 보시면은 이제 갑은 뭐 이거를 지정상품으로 지정해서 언제 출원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쟁점인지 구체적으로 안 주어져 있어요. 설문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1, 2, 3, 4, 5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문이 판례인지 조문인지 상관없이 이게 옳다 그르다만 OX만 가리면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1차 시험은. 근데 2차 시험은 이제 저희가 빈 종이에다가 내용을 쭉 적게 되는데, 우리가 암기한 내용이 법 조문인지, 법 조문이면은 몇 조인지, 그리고 판례라면은 판례라고 적어주고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공부하신 법 조문이랑 판례 내용이 법 조문인지 판례인지 구분해서 답안지에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이해하고 암기하면은 OX 가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데, 2차 시험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거를 답안지에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항상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차이점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GS에 들어가시고 올해 2차 시험에 직접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생긴 빈 종이에다가 답안지를 쭉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 적고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적고, 법조문 적고, 판례 적고, 사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적게 될 것인데, 이제 문제마다 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총점 100점이고 문제가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고, 문제 안에는 소설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2시간 되어 있는데 100점이라는 분량을 2시간 안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은 곧 점수랑 직결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답안지를 한 권 받으면 총 16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점 100점에 16쪽을 채워야 된다. 요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더 추가로 작성하실 수 있으면은 더 답안지를 추가로 받아서 작성할 수 있는데, 저는 16쪽이면은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고 합격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2차 시험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2차 답안지를 작성할 때 16쪽 내에서 물어보는 바를 다 대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0점이면 16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 하나가 10점짜리다. 그러면은 저희는 요 페이지 한쪽에 1.6쪽, 10점이면 1.6쪽이 되겠죠. 100점이니까 16쪽이니까. 그래서 소설문이 10점짜리 설문이 있다. 그럼 이 설문은 내가 1.6쪽 정도를 분량을 작성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0.8쪽을 작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5점짜리니까는 요 절반에서 뭐 조금 더 적겠다. 한 3, 4줄 정도 더 적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뭐 이거 2, 3줄 더 적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2차 시험이 과목별로 총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총 4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점수별로 시간을 나눠 보면은 30점짜리 문제에는
36분을 할애하셔야 되고 20점짜리에는 24분을 할애하셔야 각 문제마다 동등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2시간 안에 16쪽 100점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GS랑 실전 GS 직접 들어가실 때 요렇게 시간을 계산해서 답안을 작성하겠다. 뭐 스탑워치 같은 거 두고 작성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점수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0.5쪽 그리고 4분 내외의 차이를 둘 수 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좀 길게 4, 5분 정도 더 길게 적을 수 있고 쉽게 나오면 또 빨리 적고, 근데 그 정도 차이는 이제 여러분 개인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 시 고려사항 3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쪽에는 줄이 22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글자를 한 21글자에서 24글자 정도 적으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합격자분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니까는 글자 수는 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글씨는 크고 가독성 좋게 작성하라. 왜냐하면 저희가 글을 보고 그거를 교수님들이 직접 읽고 채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적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이 채점평 예전 50회부터 53회 요 시기에는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시험 채점평을 직접 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채점평에 항상 나오는 말이 글씨를 잘 써달라라는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 뭐 교정 이런 건 필요는 없고 쓰실 수 있는 한 좀 또박또박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문마다 문제마다 이제 답안 작성하시게 될 건데, 저는 목차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문제의 소재, 그리고 관련된 법조문, 학설, 판례, 검토, 사안 포섭, 설문의 해결, 이렇게 쭉 나눠 보았는데, 요건 이제 앞에 박상부 변리사님께서 설명하신 거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요런 건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게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의 소재는 이제 그 설문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는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마다 무엇이 쟁점인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주어진 경우에는 문제 소재에 이것이 쟁점이 되겠다라고 적어버리면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게 되는 거고, 그럼 시간은 낭비하는 게 되는 거고 배점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 되니까, 요건 이제 문제마다 문제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조문을 적어주시고 법조문 번호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설은 이제 민사소송법은 학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문이랑 판례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최후순위로 밀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학설은. 자, 상표법에서 학설은 최후순위로 공부한다. 조문이랑 판례를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합격 시험 볼 때 학설 상표법은 한자도 안 적었습니다. 네, 대부분 합격자 분들이 다 그럴 거고요. 네, 다른 강사님들 말씀 들어도 상표법은 학설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법에서는 학설은 최우순위로 밀어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전부 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요 한 페이지에 길게는 대여섯 줄, 반페이지씩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암기하실 때 그 판례가 어떤 무엇이 키워드가 되는지, 그리고 이 판례의 취지가 무엇인지만 나타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판례의 문자 그대로 적으실 필요 없고요. 키워드랑 취지를 살려서 채점하시는 분이 이 수험생은 이 판례를 적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만 판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암기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공부할 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판례는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모든 판례에 대해서 검토를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민사소송법에서는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상표법에서는 판례만 적고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사안의 해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검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만의 답안 작성법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면은 적어주셔도 되고, 저는 판례마다 다르게 적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검토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안포섭, 이제 사안포섭 상표법에서는 이제 사안포섭이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박상부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해결 부분에 되는데, 상표법에서 이제 사안의 해결이 왜 사안포섭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표의 인식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상표는 주지저명하다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매량이 얼마가 되고 수요자 범위는 어떻게 되고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사실관계를 쭉 읽어보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주지하다, 저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사안포섭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 상표는 저명한 상표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사안을 포섭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쭉 보시면은 네, 사실관계를 따라서 상표가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인식도가 주지저명한지, 아니면 특출인인지, 아니면 전혀 안 알려져 있는지 사실관계를 따라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사안포섭이 어쩔 수 없이 길게 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사안포섭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7번에 이제 설문의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묻는 말에 답하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결론을 주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야겠죠. 근데 각하심결, 기각심결 내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설문을 해결하지 않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실 때는 문제의 말미를 잘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법조문이랑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학설은 최후순위로, 그리고 사안포섭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안포섭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공부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긁어다가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안지 작성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과거 2차 상표법 채점평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줄만 긁어왔습니다. 이거 저희 출제자분들이 직접 적으신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0회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일반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명에 그치고 사안의 해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라. 사안포섭을 열심히 해라. 라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내신 분들이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상표법은 사안포섭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나열식의 답안 작성이 많았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 그냥 아는 내용 막 적지 말라는 겁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고 관련 없는 거 적지 말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잘 읽고 분석하여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잘 보라는 말입니다. 이거 근데 그 단순 나열식 답안 작성이랑 같은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아는 거 막 적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요구하는 거 적어라. 아는 거 그냥 막 적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민사소송법 양에 치이고 암기는 잘 안 되고 답안 작성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는 날림으로 읽게 되고 2시간 안에 16페이지 다 채워야 되니까 그냥 암기한 내용 막 적게 됩니다. 이거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GS를 이제 작성하시게 될 건데 항상 적으실 때 그냥 이번에 판례 내가 암기한 내용 나왔다. 그냥 막 적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보시고 문제 안에 사실관계는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 나열식 답안 작성이 안 되고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답안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는 단순히 수험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네. 나열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자신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거 막 적지 말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50일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논점별 안배에 실패한 답안이 너무 많았다. 그럼 51회 시험을 보시면은 1번 문제가 좀 어려웠나 보다
라고 예상이 될 수 있겠죠. 1번 문제가 어려우니까는 1번 문제에 사람들이 다 40분, 5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번 문제만 풀고 나올 게 아니고 4번까지 다 끝까지 푸셔야 되잖아요. 그럼 30점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분을 할애해야 되는데 1번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시간을 과투자해 버리니까 뒤에 답안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점평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 안배도 항상 하시면서 GS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회 보시면은 주어진 문제 지시사항을 꼼꼼히 정독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독성 높은 글씨체를 유지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체 요 회차마다 다 나와 있는데 제가 52회만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들도 글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네, 채점하기 힘드신가 봐요. 네, 그래서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게 좀 또박또박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회를 한번 보시면은 단순하게 판례를 사항과 관련 없이 그대로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한 답안 작성도 많았습니다. 이거 몇 회째 계속 나오고 있죠. 단순히 나열하지 말라고 이거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냥 암기한 내용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 관련된 답안을 작성하여야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득점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답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한 거, 저희 시험은 암기한 내용을 그냥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뽐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저희 시험입니다. 그래서 암기랑 답안 작성이랑 병행해서 그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GS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2차 시험 공부 방법을 그림 맞추기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림 맞추기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법조문, 판례,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 가지의 쟁점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판례 중에 한글 음역과 영문으로 결합된 상표가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 이제 상표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판례는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한 판례였냐면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의 상표의 동일성이랑 119조 1항 3호 불사용 취소 심판의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였거든요. 근데 그런 쟁점별로 다 묶어서 요게 침해 소송이 아니고 네, 침해 소송이 아니고 그런 119조 1항 3호랑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의 상표의 동일성 관련 판례였구나. 그거를 다 각각 분리해가지고 쟁점별로 묶어서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고 그 쟁점이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쟁점별로 그림 퍼즐을 넣어 두시고 문제에 그 쟁점이 나오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쟁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준비한 대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어주고 사안 포섭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네, 좀 말이 꼬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쟁점별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 쟁점별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기출문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그림 맞추기처럼 쟁점별로 크게 공부해가지고 각각 쪼개서 공부하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 법조문 판례를 각 묶어서 구별해가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답안 작성에 유의하면서 항상 공부를 해주시고 이제 쟁점별로 공부하기, 그리고 주소 설정 정확하게 하기, 입체적으로 공부하기, 이건 같은 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어떤 법조문에 관련된 쟁점인지 공부하셨으면은 119조 1항 3호에는 어떤 쟁점들이 있었지?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입체적으로 공부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사실관계를 읽었을 때 요게 쟁점이 되는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문제를. 모르면은 쟁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꼭 공부해 주시고 쟁점별로 공부를 하시고 그 쟁점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와서 법조문이랑 판례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입체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58의 3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로코다일 판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19조 1항 2호에 대한 판례인데요. 설문 1번 보시면은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19조 1항 2호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이 심판의 결과가 인용인지 각한지 기각인지 결론을 내야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쭉 읽어보면은 요 위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정당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지침을 이메일로 보내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의뢰 공장이 들러 등록 상표를 부착한 생산품을 들러보는 등 관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119조 1항 2호에서 상당한 주의에 관한 사실관계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오른쪽 판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시정 요청을 하였던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정당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지침에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했다는 내용과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면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렀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된대요. 근데 브랜드 매뉴얼은 교부했는데 정기적으로 들른 게 아니고 가끔 들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단은 뭘 의도한 거냐면은 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주세요 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요 사실관계 판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은 요 사실관계를 보고 요거를 상당한 주의로 보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온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56회 1번 문제인데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문 2번입니다. 그래서 119조 1항 3호에 대한 취소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1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10점에 1.6쪽이었으니까 그리고 5점에 0.8쪽이었죠. 그러면 2.4쪽보다 조금 더 적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안 작성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쭉 보시면은 우선은 그 전에 119조 1항 3호에 대한 쟁점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상표의 동일성이 있을 수도 있고 3년이 있을 수도 있고 상품의 동일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제자가 요 심판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무엇을 쟁점으로, 무엇을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요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했는데 요 업 앤 다운이라는 상표 다 보이시나요? 갑이 이러한 상표를 사용했는데 요 상표 3개 사용한 게 다 동일한 상표죠. 누가 봐도. 그러면은 119조 1항 3호의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은 이 문제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출제자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19조 1항 3호에 대한 상표에 대한 동일성 판례를 외웠다고 요 설문 2번에 대한 답안지를 적어버리면은 아까와 같은 채점병이 또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나열하지 마시오. 왜냐면은 여기는 상품을 햄버거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용 태양을 보면은 광고지랑 매장 메뉴에 대한 이렇게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태양만 나왔을 뿐이고 햄버거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표장지에 사용한 게 119조 1항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쟁점으로 해서 문제를 낸 거구나. 그러면 상표의 동일성이 아니고 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판례를 적고 사안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게 위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9조 1항 3호에서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햄버거랑 광고지, 매장 메뉴 이렇게 메뉴 적는 거는 직접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빵이나 뭐 요런 정도면은 이제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전혀 다르니까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하면 119조 1항 3호에 등록 상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국내에서 판매 광고 및 기타 영업 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진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요 문구를 쭉 읽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넘기시는 게 아니고 요런 문구들 죄송합니다. 넘기지 않기 위해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랑 관련된 판례냐면은 판례 오른쪽 아래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119조 1항 3호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겠다
라는 내용이 쟁점이 여기 아래에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위에 햄버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버리시면은 요 아래 쟁점을 놓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쟁점을 입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요 아래 문구를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쟁점을 놓치고 그냥 요 위에 것만 쟁점에 대해서 쭉 적으면은 14점은 모자라고 쟁점을 내가 다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점이 모자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부를 항상 입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30점짜리하고 20점짜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뭐 30점짜리는 쟁점 몇 개 있고 20점짜리는 쟁점 몇 개 있고 생각하고 푸나요? 아니요, 저는 생각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문제를 읽고 이건 쟁점이 되겠다. 이건 쟁점이 되겠다. 문제 간단하게 표시하면서 적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쟁점을 좀 덜 찾았는지 많이 찾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답안지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있죠. 답안지를 작성했는데 쟁점이 너무 작고 배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적은 것 같으면은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건 있죠. 근데 쟁점이 몇 개쯤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